국민의힘 공천도 반환점을 훌쩍 돌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공천 탈락자들의 일부 반발과 무소속 연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단수 공천 받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워낙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실력 행사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의료계 집단 행동, 의사 출신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의사 집단 행동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저도 의사면서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료 선후배 의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졸업식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서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정말 환자의 목숨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집단 행동은 멈추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대 정원을 연 2,000명씩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의료계에서의 문제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내외산소라고 하는 내과역과 소아과 산부인과 필수 의료 인력이 지금 너무나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방 의료가 지금 파탄지경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의대 정원을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놓는 게 그게 국민과 의사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외산소 왜 이렇게 의사들이 안 가는가 그건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가를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가. 그다음에 황폐화된 지방의료 붕괴는 사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원하고 발전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의료인에 대해서 지금 과도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쓰러졌을 때 의사가 그분을 살리려고 노력해도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럴 때 형사처벌됩니다. 네. 외국에서는 굿 사마리탄 로라고 해서 그렇게 책임을 묻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의 먹거리인 이 의료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의사과학자 출신이어서 어떻게 하면 양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1,454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단순히 1,000명, 2,000명, 3,000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혹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는 해법도 정부와 의사 단체나 이런 데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그런 그 객관적인 과학적인 어떤 아웃을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집단 행동 멈추고 정부에서도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정말 우리나라 공익의 가장 중요한 이 의료 문제를 이번 기회에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은 야당을 향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 무턱대고 비판할 자격 없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의대 정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동결이 돼 있거든요. 늘어야 되는 건 확실합니까?
네, 20년 이상 지금 동결이 돼 있는 데다가 그 기간 동안에 또 동시에 일어난 게 필수 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지방 의료 쪼그라들고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방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라도 이 문제 해결을 시작을 했었으면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여당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긍정적으로 푸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네. 총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찌감치 분당감 지역에 이제 단수 공천 받으셔서 지금 지역구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실 거예요. 예. 분당갑의 민심이랄까요? 유권자들이 어떤 걸 지금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를 밀어주신 그 분당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재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가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 특히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또 어디가 먼저 선도지구가 되고 또 이분들이 어디에 이주 단지를 만들고 이제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역시 현안은 재건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건축 그리고 또 그 지하철 연장을 포함한 교통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물론 학교나 연구소 유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는 중점적으로 지금 저 설명도 드리고 이제 말씀들도 듣고 있습니다. 네. 인근의 이제 수원 지역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난 총선 수원 5군데 여당이 모두 패하는 등 대표적 열세 지역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이번에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수정 교수님 그 사무실 개소식에 가졌습니다. 네네. 거기 광교가 저한테는 참 뜻있는 곳인 것이 제가 정치학이 마지막 직장이 바로 광교에 있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고 이수정 교수님도 제가 작은 당을 할 때부터 본인의 어떤 뭐 계산 없이 도와주시던 고마운 분이셔서요.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열심히 제가 힘 닿는 한 도울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은 당의 간판 후보 중 한 분입니다. 따라서 당에서 지역구 당선 플러스 알파를 이제 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직책을 맡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펴실 것인지,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민심에 호소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2년 전에 재보궐선거 때 아무 직책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뿐만 아니라 지원 유세를 13일 동안 50곳을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어떤 직책을 맡건 안 맡건 한 명의 후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만약에 최선을 다하시는 건 이제 확실한데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다니시면? 저희가 특히 이제 그 수도권은 정말로 그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예를 들자면 저희 분당의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같으면 실리콘밸리와 뭐가 다르냐? 가장 틀린 점이 여기가 그 학교나 연구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네. 실리콘밸리는 아시다시피 스탠포드 대학도 있고 버클리도 있고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학교 유치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연구소 유치 이런 쪽에 저는 임기 초반부터 계속 노력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서 아마 뭐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일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그 반도체 벨트로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쪽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공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을 속속 확정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어땠는지 전체적인 평가 한번 짧게 해주세요. 예, 그 공천 전반적으로는 잡음이 거의 없이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공천이라는 것이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난이도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주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 선출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주민들이 실망하고 돌아서게 되죠. 저는 그 점을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스템 공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갈등이 좀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후반으로 가면서. 다만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중진 불출마 같은 뭐 희생이라 그럴까요? 헌신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있고 따라서 지금 예. 여당 공천은 현역 의원 탈락을 최소화하면서 잡음을 차단하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다. 조용한 공천이다. 무난한 공천이지만 감동을 주진 못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중진 의원들도 나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아마도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천을 하면 좀 더 파급력이 커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진이 헌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좀 더 그 파급력 있는 공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중진 분이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알려진 또는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깨끗하고 유능한 전문가.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우리나라의 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분위기가 자꾸만 이렇게 양극화로 치닫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사실 정치라는 거는 봉사거든요. 네. 봉사할 마음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열심히 설득을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감동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정말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를 더 많이 영입하는 쪽 그런 쪽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깨끗하고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경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제3지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은 내부에 갈등 요소가 있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울 때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실제로 저렇게 빠르게 결별할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합치기 전에 국민들에게 대국민 선언을 하기 전에 정말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털어놓고 그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접고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숙고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저 독일 같은 경우는 연정이 아주 잘 일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 그 계약서를 쓰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리고 그 분량이 책 한 권 정도랍니다. 네네. 사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속하게 설날 직후에 그냥 발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서둘러서 너무 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이질적인 분들이 뭉치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해석이 되는데 네. 어저께 저희 출연한 패널 중 한 분은 이준석 대표의 인성이 약간 그 이게 깨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다. 동의하십니까? 뭐 제가 뭐 어떤 사람의 뭐 인상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이렇게 합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최고위에서 어떤 사안을 통과시킬 때 투명하게 그리고 설득을 해서 만약에 소수라도 반대가 있으면 사실 그건 최고위에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국이 온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결별로 이준석 기혁신당이나 이낙연 새로운 미래나 일정 부분 이제 타격은 받았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총선에서의 영향력도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아마도 이제는 큰 변수는 되지 않고 양당 중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공천 얘기 좀 해볼게요. 현역 하위 10%, 20% 통보에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김영주 의원. 이 중에 이제 박용진, 윤영찬 하위 10%, 송갑석, 김영주 하위 20%. 그동안 쭉 지켜보셨죠, 이분들? 네네. 예, 거기 최하위에 들어갈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당 이 비명계가 지금 공천 학살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역 평가 하위 20%에 들 사람들이 아닌데 네. 그런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보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했던 반대자나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평가를 했고 이 사람들이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생각들은 지워지지 않겠죠. 네. 그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밀실 공천 논란, 여론조사의 불투명성 뭐 이렇게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전직 총리분들도까지도 지금 문제라고 거론하고 계신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투명하게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이대로 간다면 사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뭐 반대자뿐 아니라 경쟁자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사퇴, 총선 불출마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요 상황이 좀 수습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서 이제는 선을 떼겠다. 그리고 또 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죠. 사실 저희도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시국이니만큼 지금 당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승리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판국에서는 최종 책임자가 당 대표니까 거기에 대한 맞는 그런 걸맞는 책임들을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이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4월 총선 승패는 바로 이것이 가를 것이다. 이것은 뭘까요? 결국 비전 그리고 사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사람. 예.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다투고 있지 실제로 나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 부동산 PF 문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국에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딴 데 한눈 팔려 있다 이런 시각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내놓는 정당 그 다음에 또 깨끗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국민들께 정말 신선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당 그런 정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